예, 정이야. 큰애는 집안 기둥 아니냐? 기둥이 살아야 가지들도 사는 법이지. 너는 둘째니까 좀 희생해라. 아버님 똥 기저귀 좀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니? 시어머니의 그 비릿한 목소리가 제 7년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효도라는 쇠사슬에 묶여 제 이름 석자를 지우고 산 지 7년. 구역질 나는 배설물 냄새와 무시무시한 편애 속에서 죽어가던 제가 마침내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잘난 기둥한테 아버님 똥구멍도 닦으라고 하세요. 난 이제 안 해. 7년차 호구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짜릿한 반란,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7년차 치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이정희입니다. 오늘도 제 하루는 남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4시에 시작되네요. 아니, 시작되었다기보다 습격당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코끝을 찌르는 그 지독하고 눅눅한 냄새가 제 꿈속까지 비집고 들어왔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입 밖으로 터져나온 건 깊은 한숨뿐이었죠. 익숙한 절망감이 전신을 짓누르지만 몸은 이미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리칼을 대충 묶고 주방으로 가서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웠죠. 이 고무장갑은 제게는 일종의 전투복이나 다름없답니다. 아버님 방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악취에 눈이 따가워졌어요. 아버님 또 그러셨어요? 아버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노란 장판 위는 물론이고 하얀 벽지며 덮고 주무시던 이불까지 온통 갈색칠이 되어 있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울어버리면 이 비참한 풍경을 치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걸레를 빨아와서 벽을 문지르고 배설물이 묻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묵묵히 닦고 또 닦았죠. 내 인생이 이 오물 속에 파묻혀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거실 소파에 겨우 몸을 던졌어요.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때였죠. 안방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잠을 푹 주무셨는지 얼굴색이 아주 좋으시더군요. 아이고, 새벽부터 왜 이렇게 소란스럽니? 시어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또 사고를 치셔서요. 방금 다 치웠어요. 제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져 나왔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야, 너는 애비 잠도 안 깼는데 좀 조용히 치우지 그랬냐? 애비 놀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제가 지금 새벽부터 이걸 다 치웠는데 조용히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됐고, 냄새나니까 환기 좀 시켜라. 그리고 애비 깰라. 문살살 닦고 다니고. 며느리가 돼서 손이 그렇게 야물지 못해서야 원. 도와주기는커녕 타박부터 날아오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서 입을 다물었죠. 어머니는 제 표정은 살피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다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아침을 차릴 시간이죠. 부엌 조리대 앞에 서서 국을 데우다 문득 옆에 걸린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제가 알던 이정희는 없더군요. 푸석푸석한 피부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생기 잃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고등학생 아들과 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이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죠. 많이 먹어. 오늘 춥다니까 든든하게 입고 가고. 엄마는? 엄마는 안 먹어? 딸아이가 걱정스레 묻는데 도무지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본 그 오물의 흔적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가 자꾸만 맴돌았거든요. 엄마는 아까 조금 먹었어. 얼른 먹고 학교 가야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씁쓸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아침 식사 시간. 이 정적조차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제 하루는 벌써 반쯤 달아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고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이들이 학교로 떠나고 적막해진 집안에서 저는 다시 욕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망쳐놓은 이불은 물을 머금자 바위처럼 무거워졌죠. 세제를 풀고 맨발로 그 위를 꾹꾹 밟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차갑고 미끈거리는 거품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제 억울함도 함께 출렁거렸습니다.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닌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7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병원 복도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았죠. 치매입니다.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의사의 그 건조한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던 날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던 병원 복도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 깜빡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지옥의 서막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뒤 이른바 가족회의라는 것이 소집되었습니다. 말이 회의였지 사실은 저 하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통보식 재판이나 다름없었죠. 거실 한복판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제 남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요. 애들아, 너희 아버지 젖골인데 내가 혼자 어찌 감당하겠니? 어머니의 시선은 정확히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숙였죠. 그러자 어머니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야, 내 아주버님은 지금 큰 건설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집안 기둥 아니냐? 큰애니가 아버지를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야. 형님은 옆에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동서 미안해. 우리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동선에는 식당 하니까 시간 융통성도 좀 있잖아. 형님, 저도 회사 다니고 식당 일은 퇴근하고 돕는 거예요. 저 영업 실적도 좋고 승진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항변해 봤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곧장 날카로워졌습니다. 승진이 대수냐?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너희는 식당 하니까 집이랑 가깝고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수발 들기도 좋지 않니? 정희 네가 좀 희생해라. 기둥이 살아야 온 집안이 사는 법이야. 남편은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갑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남편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말이죠.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넙죽 받아들였던 그날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욕조 안의 이불을 짓밟는 제 발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10년 넘게 몸담았던 보험회사를 퇴사해야 했습니다. 실적 왕으로 불리며 당당하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제 삶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짐을 정리해서 나오던 마지막 날
책상 구석에 놓인 제 사원증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이정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게 빛나 보일 수가 없었죠. 수고 많으셨어요, 팀장님. 정말 아까워서 어떡해요. 후배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회사를 나서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사원증을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제 이름 석자를 영원히 매장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이정희가 아니라 치매 놓인 수발드는 둘째 며느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빨래해? 내가 도와줄까? 어느새 다가온 남편이 욕실 문을 열며 미안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식당 나갈 준비를 마친 남편의 얼굴을 보니 또 마음 한구석이 약해지는 제가 싫었습니다. 됐어. 당신은 얼른 식당 가서 준비해. 나 금방 따라갈게. 미안해, 정희야. 내가 면목이 없다. 남편의 힘없는 사과를 뒤로하고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7년 전 제 스스로 제 목에 채운 이 족쇄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깨끗해진 이불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물을 가득 머금은 이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이 욕조 바닥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젖은 이불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슬픔조차 사치인 제 하루는 이제 겨우 오전 9시를 지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욕조에 가라앉은 이불만큼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오전 내내 아버님을 씻기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입술을 굳게 담은 아버님 입속으로 죽을 밀어 넣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1시 반이 넘었더군요. 이제는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할 시간입니다. 남편이 혼자 끙끙대며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식당으로 달려가야 했거든요. 여보, 나왔어. 미안해. 아버님이 오늘 좀 오래 걸리셔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식당 문을 열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남편은 불판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돌아봤죠. 천천히 오지 그랬어. 몸도 안 좋은데.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벌써 손님들 들어오는데 당신 혼자 어쩌려고. 말은 씩씩하게 했지만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의 식당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여기 불판 갈아주세요. 공깃밥 하나 추가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요구사항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궈진 불판의 열기가 얼굴을 핥히고 무거운 쟁반을 나르는 팔목은 끊어질 듯 시큰거렸습니다.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훔칠 새도 없이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서빙을 하던 중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죠.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장사 중이라. 야, 큰일 났다. 내 애비가 또 나갔어.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갔나 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문단속 잘하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게 문제냐? 빨리 와서 찾아야지. 난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간다. 저는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상황을 설명할 시간조차 없었죠. 여보, 아버님 또 나가셨대. 나갔다 올게.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와 동네 골목골목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목이 터져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뿐이었죠. 슬리퍼를 신은 채로 1시간을 헤맸을까요? 겨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맨발의 얇은 옷차림으로 길가에 멍하니 앉아 계셨다는 아버님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왜 자꾸 이러세요, 진짜. 파출소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버님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드리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남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컴컴한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쓰러지듯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발 좀 씻자. 남편은 제 퉁퉁 부은 종아리를 조심스럽게 자기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등으로 제 종아리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죠. 남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게 물든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모진 말을 하려던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잘못도 아닌데 모아버님이 아프신 게 누구 탓은 아니잖아.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어떻게든 돈 더 벌어서 사람 쓸 수 있게 해볼게. 조금만 더 버텨줘. 그놈의 조금만 더라는 말. 지겹도록 들은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또 바보같이 허물어집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곁을 지키는 이 남자가 안쓰러워서 그 미안함 섞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말이죠. 저는 남편의 거친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래,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애들 대학까지만 보내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할 그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젯밤 남편이 주물러 주던 그 따뜻한 손길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거실에서 들려오는 생소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콧노래 소리, 그리고 바닥을 힘차게 닦는 걸레질 소리였어요. 평소엔 허리가 끊어진다, 무릎이 쑤신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던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 웬일로 청소를 다 하세요? 제가 눈을 비비며 나오자 어머니는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돌아보셨습니다. 예, 정희야. 오늘 우리 장남 온단다. 어젯밤에 큰 아들이 전화 왔어. 오늘 저녁에 들르겠다고. 아주버님이요? 갑자기요? 그래.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귀한 시간 냈는데 집구석이 이게 뭐냐?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집 안 좀 치워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7년 동안 아버님 똥기저귀 갈고 식당 일에 몸부림치던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고생한다 소리 안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1년에 얼굴 한두 번 비칠까 말까 한 장남이 온다는 소식에 저렇게 기운이 펄펄 나시다니요.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저렇게 유난을 떠시는 걸 보니 분명 오늘도 제 등골이 휘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가만히 서서 뭐하니? 장 보러 가야지. 우리 장남 고기 좋아하잖냐. 어머니는 제 팔을 끌다시피 하며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정육점 앞에 서자마자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장 비싼 한우 갈비 세트를 가리켰죠. 이거 하나 주시고 저기 전복도 제일 큰 놈으로 5만 원어치 담아줘요. 어머니, 오늘 장 보는 거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 저번에 삼겹살 먹고 싶다 그럴 땐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얘는 아주버님이 오시는데 삼겹살이 뭐냐? 기둥이 오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자, 내 카드로 긁어라.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네. 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제 카드를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긁히는 카드 문자 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죠. 우리 애들 학원비 하나 보태준 적 없으면서 장남 입에 들어갈 고기에는 제 지갑을 여는 게 당연하다는 저 뻔뻔함.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번쩍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차가 서 있더군요. 차 문이 열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내렸습니다. 형님은 백화점에서 막 사입은 듯한 화사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 들린 건 동네 마트에서 대충 집어온 듯한 싸구려 과일 바구니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들을 맞이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주방 열기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세련된 형님과 초라한 며느리. 누가 봐도 이 집안의 식모는 저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 동서. 오랜만이야.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동서가 고생이 많네 호호. 형님은 제 손을 잡는 척하더니 제 앞치마에 묻은 얼룩을 보고는 슬쩍 손을 뗐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혐오와 우월감이 섞인 그 눈빛. 아이고, 우리 장남. 얼굴 살이 쏙 빠졌네. 어서 들어와라, 어서.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장남의 손을 꼬박 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옆방에서 멍하니 계시든 말든 어머니의 온 세상은 오직 장남 부부뿐이었죠. 저는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다시 무거운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부엌대기의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여느 때처럼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거실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아 한기마저 느껴졌지만 제가 서 있는 부엌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동시에 풀가동하며 갈비를 졸이고 전복을 손질하고 갖은 나물을 볶아대느라 얼굴은 이미 땀범벅이었죠. 눈가로 흘러내리는 땀을 어깨로 대충 훔쳐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도저히 합류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군요. 하하, 아주버님, 이번 사업건도 대박이라면서요? 어머님, 얘 좀 보세요. 아버님 닮아서 그런지 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장남 부부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며 과일을 집어 먹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죠. 저는 찜통 같은 열기 속에서 국자로 냄비를 휘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 호호와 웃음소리에 심장이 화탓하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정작 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새벽부터 오물과 씨름하고 카드를 긁은 건 나인데 왜 나는 저 거실의 풍경 속에 섞이지 못하는 걸까요? 정희야, 아직 멀었냐? 우리 장남 배고프단다. 어머니의 재촉에 서둘러 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녹그릇들을 날라 한 상 가득 부러지게 차려냈죠. 형님은 제가 상을 차리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니 다 차려진 밥상 앞에 앉으며 가증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동서, 고생 많았어. 근데 동서,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형님이 제 얼굴을 빤히 보며 혀를 끌차더군요. 세상에 저번보다 훨씬 팍 늙었네. 관리 좀 해야겠다. 여자는 나이 들면 금방이야. 아,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형님은 한술 더 떴습니다. 동서가 이렇게 든든하게 고생해줘서 우리가 맘 편히 사업하잖아. 정말 고마워, 동서호. 그 고맙다는 말이 감사 인사가 아니라 너는 평생 여기서 똥 기저귀나 치우며 늙어가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구석에서 제 눈치만 살피며 죄인처럼 밥만 떠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젓가락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시뻘건 양념게장을 덥석 집어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양념이 아버님의 하얀 내복 소매와 입가에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숟가락 쓰셔야죠.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장남의 반응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아고 아버지 왜 그래요? 아주버님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자를 뒤로 슬쩍 빼며 아버님에게서 멀어지더군요. 형님 역시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아이고 영감도 참 하며 혀만 찰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아버님의 손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익숙하게 물티슈를 뽑아 아버님의 끈적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닦아드리고 입가에 묻은 양념도 정성껏 훔쳐냈죠. 아버님, 저 보시고 아하세요. 제가 고기 작게 잘라드릴게요. 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제 손길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번듯한 수트를 입고 효자인 척하던 장남은 멀찍이 떨어져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얼룩진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만이 그 더러움을 감당하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냄새나고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기계로 보고 있구나. 그 확신이 드는 순간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폭풍 같은 식사 시간이 겨우 끝났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그릇들을 개수대에 밀어넣고 잠시 허리를 펴는데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어 있더군요. 그저 장남 부부의 자랑을 들어주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전례 없이 비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시더니 가슴팍에 무언가를 소중히 품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타서 거뭇거뭇해진 낡고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남의 손을 꽉 잡으며 그 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으셨죠. 자, 다들 여기 좀 봐라.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진짜 이유가 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식탁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종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서류들, 바로 시골 선산 뒤편에 붙은 알짜배기 땅 문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그 아버님이 예전에 사두셨던 그 땅인가요? 아주버님의 눈이 순식간에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형님 역시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죠. 그래. 요즘 거기가 신도시 개발 묶인 게 풀려서 땅값이 아주 금값이란다. 며칠 전에 내가 조용히 알아보니 지금 팔아도 수십억은 좋게 나온다더구나.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병원비며 기저귀 값이며 남편 식당 수입으로 빠듯하게 버텨온 세월들이 떠올랐거든요. 아, 이제 우리도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사람도 좀 쓰고 나도 이제 다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헛된 희망이 제 머릿속을 스치던 찰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비수 같은 선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장남 사업하는데 보태 써라. 순간
부엌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처럼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뭐라고요?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니?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큰애가 지금 큰 건설 사업하고 있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집안 다 끝나는 거 몰라?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땅 문서를 아주버님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넙죽 그 봉투를 받아 챙겼고, 형님은 어머님 역시 저희 생각해 주시는 건 어머님뿐이에요 하며 간드러지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새벽마다 아버님의 배설물을 닦아내던 그 지독한 냄새,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고 서빙하던 식당 불판,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사원증을 서랍에 넣으며 울었던 그 밤들.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단돈 1원어치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역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의 손등에는 식당 일을 하다 데인 흉터가 선명한데 시어머니는 그 아픈 손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세요? 저희 지난 7년 동안 아버님 모시느라 빚까지 지고 살았어요. 저 식당 일에 간병에 골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시더군요. 너는 참 속도 좁다. 장남이 잘 되면 너희도 덕 볼 일 안 생기겠니? 기둥이 든든해야 가지들도 편한 법이야. 그리고 너희는 식당이라도 있지 않니? 밥은 안 굶잖아. 밥은 안 굶는다니요, 어머니. 그만해라. 내 땅 내 자식 주겠다는데 며느리인 네가 왜 사사건건 토를 달아? 아버님 기저귀 몇 번 갈았다고 땅이라도 한 조각 떼어줄 줄 알았니? 그 차가운 조롱에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의 헌신은 그저 기저귀 몇 번으로 치부되었고 저는 땅을 탐내는 욕심쟁이 며느리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제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죠. 내 인생을 제물로 바쳐 세워온 이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물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누런 봉투 속의 금값에만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제 청춘이, 그리고 제 아이들의 희생까지 담긴 그 시간들이 단 한 장의 땅 문서보다 가볍게 취급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세요? 저희 7년 동안 아버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도 식당 일에 간병에 골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제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리셨죠. 예, 정이야. 너 참 속도 좁다. 장남이 잘 되면 너희도 덕 볼 일 안 생기겠니? 기둥이 살아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너희는 둘째잖니? 둘째가 형님 잘 되게 밀어주는 건 당연한 도리야. 그 와중에 제 시야에 들어온 건 형님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님은 그 누런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자기 가방 깊숙이 쑤셔 넣더군요. 마치 누가 뺏기라도 할까봐 겁내는 들개처럼 말이죠. 그 얄미운 손동작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선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예의를 차려야 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손에 들고 있었던 사과가 담긴 유리 접시를 그대로 싱크대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 입에선 이제껏 참아왔던 독설이 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기둥, 그놈의 기둥 타령 좀 그만하세요. 그 잘난 기둥이 7년 동안 아버님 똥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있어요? 냄새난다고 근처에도 안 오던 저 인간들이 기둥이라고요? 뭐야? 동서 미쳤어? 형님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7년 동안 똥 오줌 닦으며 미치지 않고 배기겠어? 어머님, 그렇게 장남이 좋고 기둥이 소중하시면 오늘부터 그 잘난 기둥한테 아버님 똥구멍도 닦으라고 하세요. 난 이제 안 해. 못해. 제 포유의 시어머니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시어미 앞에서 행패야. 이 천한 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이라도 때릴 듯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줄곧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던 남편이 갑자기 포효했습니다. 그만해. 남편이 식탁 모서리를 잡더니 그대로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우당탕, 콱쾅. 비싼 갈비찜이며 전복죽이 담긴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식탁이 뒤집어졌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죠. 내 마누라 골병 들게 해놓고 당신들이 사람이야. 당신들이 인간이냐고.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남편의 사자 후에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주먹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희가 어머니 아들 살리려고 7년을 종처럼 살았어. 그런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기둥? 그 잘난 기둥 뿌리 뽑히든 말든 우린 이제 상관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모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의 서슬 퍼런 기세의 시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역시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죠. 7년의 울분이 폭발한 이 거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이 묘한 해방감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제가 스스로 채웠던 그 무거운 족쇄를 제 남편이 직접 부숴버린 밤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그릇 파편과 쏟아진 갈비찜 위로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를 찢고 있었죠.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노려보았습니다. 정희야, 들어가서 짐 싸.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단호했습니다. 당장 짐 싸라고. 이 집에서 단 1분도 더 못 있겠으니까. 저는 그 말에 홀린 듯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캐리어를 꺼냈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원증을 넣어두었던 그 서랍을 열어 사원증과 통장 그리고 당장 입을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쑤셔 넣었습니다. 이 무거운 공기, 이 지독한 냄새로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빨리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저래?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방에 있던 고등학생 딸과 아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얘들아, 미안해.
근데 엄마 도저히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너희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와. 아빠랑 같이 나갈 거야. 제 짧은 설명에 아이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왜 그러냐며 어디로 가냐며 매달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7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말라가는지 곁에서 지켜봤던 우리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알았어, 엄마. 금방 챙길게. 아들이 제 어깨를 짧게 한번 쥐어주고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딸아이도 묵묵히 제 책상 서랍을 비우기 시작했죠. 그 뒷모습을 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이 지옥 같은 침묵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방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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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방문을 부서질 듯 두드려댔죠. 이 미친 것들아. 너네 지금 나가면 내 아비는 어떡하냐? 치매 걸린 노인네 길바닥에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천벌 받으련 놈들 같으니라고. 문고리가 덜덜거릴 정도로 문을 흔들어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하며 굽혔겠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저 공허한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캐리어 지퍼를 드르륵 소리내며 닫았습니다. 철저한 무시,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짐가방 3개를 끌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가방을 양어깨에 짊어진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거실 소파 한 구석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땅 문서가 든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시선은 바닥만 빤히 쳐다보며 딴청을 피우더군요. 자기들이 친 사고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그들은 그저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기생충 같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잘난 기둥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가방 손잡이를 꽉 쥐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제 차가운 눈빛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셨죠. 수십억짜리 땅도 받으셨는데 그 돈으로 간병인을 쓰시든 장남이 직접 수발을 들든 이제 죽든 살든 장남이랑 알아서 하세요. 우린 이제 남이니까요. 뭐, 이 발칙한 게 끝까지. 가자, 정이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너네 나가면 나 죽는 꼴 보게 될 줄 알아라. 이 썩을 놈들아. 등 뒤로 꽂히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곡소리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짐을 싣고 우리 4식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거칠게 시동을 걸었죠. 시댁 건물을 빠져나가는 길 백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7년 전 희망을 품고 들어갔던 그곳은 이제 연기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우리 4사람의 호흡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 딸아이의 물음에 남편이 운전대를 고쳐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여기보다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걱정 마.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제 눈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울 수 없을 것 같던 그 지독한 냄새가 밤바람을 타고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도망치듯 빠져나와 근처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낯선 침대 시트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색했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그곳에서 풍기는 무색무취의 공기였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도 없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더니 아이들 학교 근처에 방 2칸짜리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죠. 차에 실어온 캐리어 3개가 우리 짐의 전부였으니까요. 이사한 첫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아버님 방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강박이 몸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그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문을 열자 새벽의 차갑고 싱그러운 공기가 방 안 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끝났구나.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고 누구도 저에게 타박을 주지 않는 이 고요함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무서웠습니다.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지난 7년에 대한 보상 심리일까요? 이불 속에서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오열하며 저는 제 몸에 밴 그 지독한 냄새를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짐 정리가 대충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낡은 상 하나를 펴고 우리 4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주방에서 불판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배달 피자를 시켰습니다. 와, 피자 진짜 오랜만이다. 엄마, 나 이거 2조각 먹어도 돼? 아들이 신이 나서 피자 상자를 열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님 식사 수발 드느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너 다 먹어. 엄마가 오늘 쏜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이 콜라를 따르며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정희야, 좁은 데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래도 여기 오니까 좋긴 좋다. 좁긴 뭐가 좁아. 우리 식구 다리 뻗고 잘 돼 있으면 됐지. 여보, 당신도 고생 많았어.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갈비찜도 전복도 없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한 식사였죠. 창밖으로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엔 고소한 피자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비록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지만 적어도 이곳은 누구의 희생도 강요하지 않는 우리만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평화가 일주일째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식당 정리를 위해 외출한 시간이었죠. 저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숨소리조차 아껴 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액정 위에 뜬 3글자. 시어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저히 차단하고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이 제 평화를 깨뜨리며 침입해온 것이죠.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받을까 아니면 이대로 꺼버릴까? 수십 번 고민하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잡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저를 꾸짖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정희야, 정희야,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와다오. 나 좀 살려줘라. 어머니의 통곡 섞인 비명에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아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 잘난 기둥이 옆에 있잖아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잘 모시고 있죠? 제 유도 질문에 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시댁의 참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아버님이 역대급 사고를 치셨다는군요. 거실 벽지는 물론이고 안방 장롱 안쪽까지 온통 변을 칠해 놓으셨는데 그걸 본 장남 부부의 반응이 가관이었답니다. 그 그놈들이 냄새난다고 토할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땅 문서만 챙겨서 야밤에 도망을 가버렸다. 전화도 안 받아. 나보고 이 오물을 혼자 다 치우라는 게냐? 정희야, 나 허리 끊어진다. 제발 와서 이것 좀 치워줘라. 어머니의 통곡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푹하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둥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더니 그 기둥은 썩은 지 오래돼요. 제 부모가 오물 속에 빠져도 땅 문서만 챙겨 튀는 기생충이었던 거죠. 그토록 편애하던 장남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시어머니의 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어머, 어쩌면 좋아요? 근데 어머니, 기둥 뿌리 뽑아서 뭐 하시게요? 땅 판 돈으로 비싼 간병인을 쓰시든가 그 잘난 장남 쫓아가서 닦으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남의 집 일에 참견할 힘이 없네요. 정희야, 너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시아버지가 저러고 계신데. 어머니가 다시 악을 쓰려 했지만 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을 저 지경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토록 끼고 돌던 그 장남이에요. 그리고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곳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갈 만큼 멍청하지도 않고요. 우린 이제 남입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찾아온 정적. 7년 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던 그 지독한 소음들이 마침내 영원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든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지? 잘했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니 창문 너머로 눈부시게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햇빛은 시댁의 그 어둡고 눅눅한 거실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제 코끝에는 배설물 냄새도 비린 고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사온 싱싱한 채소 향기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숨소리만 가득했죠. 이정희,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저는 거울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구 며느리라는 무겁고 지저분한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진 제 얼굴이 7년 전 그 사원증 속 모습보다 더 빛나 보였죠. 이제 제 인생 이막의 무대는 오직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내일 아침엔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경쾌하고 완벽한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이나 재산 다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착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작은 돌직구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희 씨의 손등을 덮었던 건 아버님의 배설물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라는 무거운 체념과 언젠간 알아주겠지라는 헛된 기대가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를 구원한 건 인내가 아니라 부당함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작가로서 제가 이 원고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기둥을 받치기 위해 당신의 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아이들도 당신의 가정도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좁은 빌라에서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 결말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이 그 어떤 대저택의 만찬보다 화려하다고 믿습니다. 자유라는 양념이 더해진 인생은 그 무엇보다 달콤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많은 정의 씨들에게 이 원고를 바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도 정의 씨처럼 눈부시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